도열 라디오 수면제 책방.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라디오 사연처럼 편안하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인 최인철 교수의 아주 보통의 행복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복 천재들의 비밀 병기,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날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을 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사람보다 그냥 좋아라고 답하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행복의 천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선물을 한다. 그들의 선물은 비기념일에 찾아온다. 선물은 기념일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왜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냥 하며 웃는다. 우리가 달력을 볼 때 행복의 천재들은 자기 마음을 본다. 그리하여 우리가 몇 안 되는 기념일을 챙기느라 많은 날들을 그냥 흘려보낼 때 그들은 자기 마음속 감사의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우리가 소수의 기념일을 핑계 삼아 다수의 비기념일을 평범하게 만들 때 그들은 모든 날들을 비범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행복 천재들은 기념일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여 그들은 아무 때나 그냥 선물한다. 우리의 선물이 예상한 딱 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행복 천재들의 선물은 예상을 넘어선다. 밸런타인데이의 초콜릿이 우리의 선물이라면 그들은 어느 날 문득 여러 장의 손편지를 보내온다. 우리의 신년 인사가 받는 사람의 이름만 자필로 써놓은 연하장이라면 그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 새해 덕담을 건넨다. 우리가 회사 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선물할 때 그들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넣은 선물을 한다. 우리의 선물이 우리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다면 그들의 선물은 받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 그냥 하는 선물이라지만 즉흥적이라거나 충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선물에서는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의 향기가 난다. 그들의 선물은 철저하게 준비된 우연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취향을 흘려보내지 않고 상대방의 가족 이름을 흘려듣지 않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선물은 오래된 즉흥이며 계획된 우연이다. 그들이 그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심지어 오다 주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선물하는 행위는 우연을 선물하는 행위다. 인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풀이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점도 우연이 아니다. 행복의 수준은 관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관계의 수준은 그냥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런 용건 없이도 그냥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은 행복 천재들이 사용하는 삶의 비밀 병기다. 그들이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냥의 힘을 깨달았을리 만무하다. 행복 천재들은 자신의 삶이 수많은 요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로 때로는 그들과의 갈등으로 오히려 더 충실해지고 있음을 그냥 알게 되었으리라. 그래서 그냥 선물하고 싶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냥 선물하는 행복 천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최선을 다해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과 있으면 마치 1등석에 탄 것처럼 최상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기업과 학교, 그리고 국가가 앞다투어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행복 천재들을 본받기를 권한다. 수시로 그냥 선물하라. 그들의 취향과 필요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고 오랫동안 궁리해서 준비된 우연을 선물하라.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물보다 구성원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물을 하라. 그리고 이유를 묻거든 그냥이라고 답하라. 무엇보다 구성원을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대하라. 고객을 향한 최고의 존중과 최상의 서비스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구성원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조직의 행복 선언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흉물스러운 동상이 되고 말 것이다. 행복 천재들에게서 배우는 행복학 개론의 최고의 가르침. 그냥 선물하라. 내성적인 사람이 온다. 내성적인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왔다. 외향성의 제국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마침내 해방의 날이 찾아왔다.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요 라며 늘 변명 아닌 변명을 둘러대던 구차함도 이제는 안녕이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 과묵함이 무능으로 오해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 턱이 없다. 모여서 과제를 해야 하는 팀 프로젝트 때문에 내성적인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들은 모른다.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해야만 하는 내성적인 교사들의 고통은 또 어떠한가? 인문학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를 요청받는 내성적인 CEO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인문학 열풍의 편승에 생겨난 각종 조찬 모임은 새벽 대바람부터 내성적인 사람을 괴롭힌다. 사회생활이 외향적인 사람에게 축제라면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억지로 치르는 시험일 뿐이다. 내성적인 사람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한 회의를 남발하는 리더에 대한 불만, 수업 자료를 하나도 읽지 않았으면서 마치 다 읽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동료 학생에 대한 분노, 생각하지 않고 말부터 하는 이들 때문에 결국 뒷수습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의 그 허망함이란. 외향성의 제국을 난공불락으로 만든 결정적 주범은 심리학이다. 외향성이 행복에 유리하다는 연구들을 쏟아내면서 콧대 높던 외향성의 지위를 한층 더 높여놓았다. 내성적인 사람은 행복하기도 어렵단 말인가? 내성적인 사람이 갑작스레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신할 수는 없어도 외향적인 행동을 꾸준히 연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위로 차원에서 제시되었지만 내성적인 사람의 절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향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조언도 오히려 상처가 될 뿐 큰 위로는 되지 못했다. 이로써 외향성은 사회생활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권자에 올랐고 마침내 외향적인 사람은 금수저가 되고 내성적인 사람은 흙수저가 되는 강고한 외향성의 제국이 완성되었다. 외향성의 제국은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칼 융이 처음 제안한 내향성, 외향성 개념에 따르면 내향성이란 자기의 내면 세계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받는 성향이다. 반면 외향성이란 내면의 자극만으로는 충분한 각성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세계로부터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향이다.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은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싫어한다. 웬만한 갈등도 회피한다.
갈등 자체보다 갈등이 만들어내는 자극의 과잉이 싫기 때문이다. 내성적인 사람은 주장과 주장이 맞서는 웅변의 영역보다는 숫자와 글 또는 기술로 승패가 갈리는 사유의 영역에서 삶의 터전을 잡는다. 외향성의 제국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면 언변과 사교가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이 외향성의 제국에 바이러스로 인한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성적인 사람에게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그들의 전매 특허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거리 좁히기라는 외향성의 규칙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외향적인 사람에게 형벌이라면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취미이자 특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의 행복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외향적인 사람의 행복감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장은 이제 반대로 기울고 있다.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 척 연기할 이유가 사라졌다. 타고난 성격을 아쉬워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그동안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요 하면서 미안함과 죄의식을 느끼며 모임에서 빠졌다면 이제는 외향적인 사람이 제가 좀 외향적이라서요 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제 해명은 그들의 몫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해명이었던 그 삶은 얼마나 비루했던가. 내성적인 동지들이여 외향적인 사람의 역습을 경계하라. 사람 사는 재미란 서로 부대끼는 것이라며 또다시 회식과 회의라는 고전적 무기를 들이댈 때 사람 사는 재미란 꼭 필요한 사람과 부대끼며 지내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서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해야만 했던 우리의 비루한 삶은 이제 끝났다. 의미형 인간이 온다. 재미형 인간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들의 신조는 소확행이고 그들의 주적은 지루함이다. 그들의 행동 강령 1호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이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묘비명이다.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니체의 아모르 파트는 그들에게 이르러 향유와 축제로 변형되었다. 늘어난 수명 덕분에 죽음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현 세대는 더 이상 엄숙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재미의 실종을 우리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여긴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 제목처럼 재미의 실종이라는 외부의 평가를 통렬하게 받아들인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는 좀 더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 도덕과 원칙을 내세워 유머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 실없음과 유치함을 사랑해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눈동자에서 장난기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형 인간이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다. 특별하게 즐겁지는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묵묵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내세울 만한 소확행은 없지만 일상을 그럭저럭 잘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불공정과 부조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형 인간에게도 재미형 인간 못지않은 저력이 있다. 의미형 인간은 스트레스에 유독 강하다.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기에 다른 일들은 부차적으로 여긴다. 그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를 애초부터 느끼지 못한다.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느라
뒷담화에도 흥미를 못 느낀다. 소설가의 시간 관리에 대해 김현수 작가가 소설 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 의미형 인간의 시간 관리는 중요한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리라. 의미의 저력은 해석을 통해서 발휘된다. 의미는 우리에게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해석을 제공한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이다. 의미형 인간은 인생의 실패를 삶에 대한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의미형 인간의 저력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최고조로 발휘된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한 힘도 바로 삶에 대한 의미였다. 위험천만한 구조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주저없이 뛰어들게 만드는 가장 큰 힘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의미는 고난의 상황에서 인간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의미형 인간의 저력은 자기 몸을 소중하게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발휘된다. 의미형 인간은 절제의 삶을 산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긴다. 그들은 재미형 인간에 비해서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담배를 덜 피우고 술을 덜 마신다. 그들에게는 늘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는 이유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검진도 자주 한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볼 필요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운동이 늘 재미있을 리 없다. 그저 건강한 몸이 제공하는 활력을 통해 중요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흡연자들보다 의미 점수가 높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 미국 UCLA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함께 실시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는 신체의 항체 반응이 의미형 인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비록 재미형 인간의 눈에는 그들의 일상이 지루하고 단조롭게 비칠지라도 그들은 자기 절제의 삶을 통해 몸과 마음의 저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재미형 인간의 저력은 강하다. 재미는 창의의 원천이며 삶의 활력소다. 우리 안의 재미 본성을 억압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의미형 인간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의미형 인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 의미와 목적은 진부한 슬로건이 아니다. 재미를 반감시키는 눈치 없는 존재도 아니다. 욜로와 소확행이 대세인 지금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의미형 인간들은 이제 어깨를 펴야 한다. 재미형 인간의 폭주 앞에서 기죽어야 했던 우리의 은두는 이제 끝났다. 의미가 대세인 시대가 오고 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또라이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다. 노안이 신체적 노화의 신호라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것은 정신적 노화의 신호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극소수의 정상적인 사람과 대다수의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 예를 들어 이들은 대학에 딱 두 부류의 교수만 있다 믿는다. 이상한 교수와 더 이상한 교수. 증세가 심한 사람은 세 부류의 교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한 교수, 더 이상한 교수, 그리고 정말 이상한 교수. 교수뿐이겠는가? 이들에게 회사는 이상한 상사, 더 이상한 상사, 그리고 정말 이상한 상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구석들이 이상하게 눈에 잘 띈다. 솔직히 걔도 참 이상해.
중년을 넘긴 사람들이 친구들을 평가할 때 내놓는 단골 푸념이다. 얘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평하다 보면 이상하지 않은 친구가 없다. 결국에는 친구 품평회를 하던 그들이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너도 이상해. 친척도 회사 사람들도 대권 후보들도 이상해 보인다. 심지어 가족도 이상해 보인다. 이런 이상의 시리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솔직한 평가에서 절정을 이룬다. 우리 애니까 참기는 하지만 걔도 참 이상해. 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이상해지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아는 데 필요한 정보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상대를 안다는 확신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상대에 대한 정보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상대를 안다는 확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오래 교류해온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이나 과거나 별 차이가 없다. 정보량은 늘지 않았는데 그를 잘 안다는 확신만 무섭게 늘어났다. 그 결과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상황적인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들의 행동을 쉽게 단정짓는다. 그런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니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잘 안다는 확신에 속아 그들의 행동을 너무 쉽게 그들의 캐릭터로 설명해버린다. 그러니 이상해 보일 수밖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상대를 옛날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이미 졸업하고 어엿한 가장이 되었음에도 교수는 여전히 그를 학생 때 모습으로 평가한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한 조직의 책임자가 된 사람을 여전히 부하의 모습으로 평가한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책임자는 책임자로서 역할에 맞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들의 달라진 행동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성장한다. 나이와 함께, 직급과 함께 그들도 성장한다. 그들을 지금의 나이와 직위에 맞게 대접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저 사람 변했어, 이상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요새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타인에 대한 평가는 박해진다.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 직전이면 나 빼고 다 이상해 보이기 마련이다. 이도 아니라면 나이가 들면서 나태해졌기 때문이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남을 흉볼 여유가 없고 이유도 없다. 관심은 우리의 주의를 결정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관심의 대상에게만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 외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모두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당신에게서 목표가 사라졌다는 신호다. 하고 싶은 일과 해내야 하는 일이 사라진 마음의 공간을 이상한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진짜 이상한 사람은 있어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오해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그들의 눈에는 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을까? 나만 정상인 세상은 정말 이상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나도 누군가에게는 또라이가 아니겠는가?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자기 자신도 타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추가로 자신에게 정신적 노안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진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그리고 정말 더 좋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타인의 정신세계도 깊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당선 수락 연설은 그의 당선이 갖는 의미에 비해 다소 평범했다. 사실 지루하기까지 했다. 부통령 당선자인 카멀라 해리스의 연설이 워낙 강렬했던 탓도 있다. 최초의 여성 부통령 당선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성의 참정권 투쟁을 상징하는 흰색 정장을 차려입은 해리스는 젊고 패기 넘쳤으며 그의 문장들은 영감으로 가득했다. 그에 비해 바이든의 연설은 군중을 흥분시킬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선거 기간 내내 내세웠던 원칙들을 다시 반복하는 연설이었다. 하지만 바이든의 연설이 실망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주장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내용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란 원래 진부한 법. 그러나 그동안 미국 사회에 난무했던 비상식과 예측 불허 가능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지루해서 신선했고 특별하지 않아서 안심이 되는 연설이었다. 바이든 연설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악마화를 멈추자는 것이다. 악마화의 본질은 적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적을 인간보다 못한 금수의 존재 혹은 생명체가 아닌 단순한 물적 대상으로 폄하시켜 그 적을 향한 공격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악마화다. 그런 의미에서 악마화는 비인간화의 일종이다. 악마화는 그 끔찍한 이름 때문에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악마화와 비인간화는 우리 삶의 편재에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비인간화는 타인을 자신에 비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동기가 약한 존재로 보는 것으로 발현된다. 타인은 그저 동물적이고 신체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심미적 욕구나 자존감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 욕구 등과 같은 정신적 욕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상대를 비인간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게 월급만 주면 되겠지, 그 이상 무엇을 더 해주냐며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은 갑질의 차원을 넘어 그들을 비인간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상대가 느낀 모욕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는 즉각 분노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내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지만 타인은 외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믿는다. 돈만 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나 직원의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월급이나 복지제도 같은 외적 보상에만 신경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에게 꿈과 인생의 의미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에게도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성취 동기, 삶의 의미,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 게을러 보이는 자녀에게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느냐며 핀잔을 주면 자녀들은 나도 다 계획이 있어, 나도 앞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런 자녀에게 퍽도 고민하겠다라고 무시하면 어쩌면 그 부모님은 자신을 비인간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의 자존감에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던져놓고는 태연하게 미안해 라고 말만 하는 교사도 학생들을 비인간화하고 있는지 모른다.
거리의 노숙자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자존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그들을 그저 먹고 자는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타인의 정신세계도 우리의 정신세계만큼이나 깊다. 그들도 우리처럼 정교한 존재다. 그들의 행동도 우리의 행동만큼이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복잡한 정신작용의 산물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원초적 본능 외에도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존재이고 누추한 곳에 눕더라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하는 존재다.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경비원, 택배 배달원, 정치적 반대 세력, 기간제 교사, 부하, 노숙자. 그 누가 되었든 그들도 깊고 복잡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참된 이치를 우리는 왜 모르고 사는 걸까?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의 아주 보통의 행복을 읽어봤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이시죠. 프레임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라고 했는데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외치는 세상이라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 같은데 행복과 불행 사이의 그 가운데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덤덤하게 살아가는 삶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항상 양극단의 감정만을 오가기를 사람들이 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덤덤한 그런 일상들이 재미없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외향적이어야 행복하다. 사람들과 확자지껄 회식하고 이렇게 여행 가는 것만이 행복하다 그랬다면 과연 지금 새로운 시대의 행복은 또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행복은 그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함 속에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최인철 교수가 말한 것처럼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고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멘트까지 들으셨다면 아직 잠들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낮에 듣고 계신 건가요? 아무도 전화를 걸지 않고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가 그리운 그런 외로운 밤 여러분에게 아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립다면 도연 라디오로 놀러 오십시오.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면 제작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